세종은 완벽하지 않았다. 세종은 정말 완벽한 성군이었을까?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고 백성을 사랑하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자신의 장인 일가족을 처형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은 아내가 울고 있는데 왕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3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추구기를 발명하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빛나는 업적 뒤에 감춰진 세종의 또 다른 얼굴. 이 채널은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조선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새벽 4시. 경복궁 사정전에 불이 켜집니다. 신하들도 내관들도 아직 잠든 시간. 세종은 혼자 책을 펼칩니다. 세종은 하루에 경전을 100번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이라 해도 그의 독서량은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전하, 제발 책 좀 그만 읽으십시오. 신하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왕이 세종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런데 세종 먹는 것도 남달랐습니다. 고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라를 들지 않을 정도였죠. 아버지 태종이 세종의 건강을 걱정하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저 아이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으니 걱정이다. 위대한 성군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읽고 또 읽다 보니 세종의 눈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심각한 안지를 앓기 시작했고 말년에는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대신 읽어주면 귀로 들으며 또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정도면 성실한 걸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세종 제위 32년 동안 그가 직접 처리한 국정문안 단순히 수천 건이 아닙니다. 의학, 농업, 음악, 천문학, 군사, 언어. 관심 없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설계도 보고 농업 정책도 짜고 한글 맞춤법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서요. 밤이 깊어도 경복궁 사정전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퇴근하고 내관들은 졸고 세종은 혼자 남아 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훗날 훈민정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밤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쉬지 않았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세종의 일상에 딱 하나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는 왕.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왕. 그런데 세종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세종은 단 한 번도 평범한 아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 조선 역사상 가장 냉혹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였고 왕위를 위해 처남들을 처형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던 해 태종은 세종의 장인 즉 세종 아내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척이 강해지면 왕권이 흔들린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소원왕후가 울고 있다는 것도, 장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그런데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종은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수라를 제대로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효자도 충신도 남편도 될 수 없었던 그 순간.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 기록 속 그녀는 조용하고 현명한 왕비입니다. 남편 세종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처형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남편에게 하소연 한 번 제대로 못했고 자식 여럿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소원왕후는 세종보다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52세였습니다. 세종은 아내가 죽은 뒤 2번 다시 왕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은 울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세종은 평생 그 규칙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죽던 날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던 날도,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죽이던 날도 세종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그게 왕이었으니까요.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 이름들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사랑한 아들들이 훗날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세종은 그걸 알았을까요? 알면서도 막지 못했을까요? 완벽해 보이는 왕의 일상. 그 안에 숨어 있던 균열들. 그리고 이제 그 균열이 완전히 터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세종을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냉혹함을 지켜봤고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고 자식들의 미래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진짜 선택은 지금부터입니다. 1443년 세종은 신하들에게 선언합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 그 순간 경복궁이 뒤집혔습니다. 채말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전하, 중국에 한자가 있는데 왜 오랑캐처럼 따로 글자를 만드십니까? 이건 나라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신하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 어떻게 했을까요? 물러섰을까요? 타협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종은 채말리를 불러들여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내가 운서를 아느냐? 내가 의문을 아느냐? 모르면 닥쳐라. 물론 이 말을 그대로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종이 채말리 일파를 하루 동안 의금부에 가뒀다고. 성군이 신하를 가뒀습니다. 왜냐고요? 백성을 위한 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제위 중에 며느리를 사약으로 죽였습니다. 세자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 김씨, 두 번째 세자빈 봉씨. 두 명 모두 패출되었고 봉씨는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세자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세자빈의 행실 문제.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왕실의 결정이 항상 명분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세종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왕입니다. 동시에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을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성군이라는 말이 혹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는 아닐까요? 세종의 아들 중에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그 사람입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의 야심을 몰랐을까요? 기록을 보면 세종은 수양대군을 특히 아꼈습니다. 총명하고 강하고 결단력 있는 아들. 그러나 바로 그 아들이 세종이 눈을 감은 지 3년 만에 세종의 손자를 죽입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막지 않은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위대한 업적과 냉혹한 현실, 백성을 향한 사랑과 가족을 향한 침묵. 세종은 이 모든 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세종 자신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을 함께 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면서도 싸워야 했고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려야 했고 아들의 야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한 사람. 세종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종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세종은 40대부터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 안질, 부종, 관절염. 한 사람이 이걸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걷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국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대신 읽어주면 귀로 들었고 누워서도 결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1446년
세종 제위 28년째 되던 해 소원 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신하들조차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조선의 왕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번만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세종은 처음으로 그냥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은 아내가 죽은 뒤 궁궐 안에 내불당을 세웠습니다. 불교 법당을 궁 안에 들인 것입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어찌 이런 일이. 전하 거두어 주십시오. 세종은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위한 것이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성리하게 나라를 만든 왕이 죽은 아내를 위해 절을 지었습니다. 이게 세종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그해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1446년 9월. 세종은 슬픔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어쩌면 그게 세종의 방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무너지면서도 만들었습니다. 아프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서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걱정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그래도 내일 출근해야 하고 그래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할 때. 세종도 그랬습니다. 600년 전 그 왕도 똑같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종을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선 세종.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선 뒤 조용히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하들도 아들들도. 세종이 혼자 조용히 설계하고 있던 것. 아내를 잃고도 일어섰습니다. 몸이 무너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반드시 해놓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세종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 세자 자리에 오른 지 이미 오래된 인물입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아들. 세종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 그런데 문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세종은 그걸 알았습니다. 문종이 왕이 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문종 다음은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문종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가 왕이 될 것인데 그 어린 손자를 누가 보필할 것인가. 세종이 집현전을 키운 이유 단순히 학문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설계한 인재 저장소였습니다. 성산문, 박백년, 신숙주. 이 이름들 기억하십시오. 세종은 이들을 직접 키웠습니다.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믿음도 줬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없어진 뒤 어린 손자 옆에 서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죽기 전에 이미 손자의 곁에 세울 충신들을 골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은 살아생전 여러 차례 왕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다.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겠다. 신하들은 매번 막았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세종은 결국 죽는 날까지 왕위를 지켰습니다.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는데도. 쉬고 싶었던 왕. 내려놓고 싶었던 왕. 그러나 끝내 내려놓지 못한 왕. 이것도 세종입니다. 세종은 말년에도 민생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법개혁. 세금 제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개혁 하나를 위해 세종은 전국 17만 명의 백성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17만 명. 조선시대의 설문조사를 한 왕. 세종이 유일합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7만 장의 답변을 모은 왕. 그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 세종은 비로소 조용히 눈을 감을 준비를 했습니다. 1450년 봄. 세종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다리는 붓고 또 부었고 그래도 그는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복궁 안 어느 방에서 세종은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가? 내 손자는 괜찮을 것인가? 내가 만든 글자로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들의 답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종이 조용히 준비한 것들. 그런데 세종이 눈을 감은 뒤 그 준비들은 과연 지켜졌을까요? 집현전의 인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종은 준비했습니다. 손자 곁에 세울 충신들을 골랐고 집현전의 인재를 키웠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1450년 2월 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3세. 그 순간부터 세종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 세종을 가장 닮은 아들.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고 신중한 왕. 그러나 문종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세종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12살 어린 아이에게 넘어갔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12살 왕. 그 옆에는 세종이 골라놓은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성산문, 박팽년.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단종의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53년 10월. 개유년의 그 밤.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가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세종이 손자를 지키라고 곁에 세운 사람을 세종의 아들이 죽인 것입니다. 개유정난 이후 세종이 키운 집현전 학자들 앞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을 따를 것인가? 단종을 지킬 것인가? 신숙주는 수양대군을 택했습니다. 성산문은 단종을 택했습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같은 왕의 총애를 받았던 두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숙주는 살았습니다. 성산문은 죽었습니다. 능지처참. 조선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죽기 전 성산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종 전하의 신하다. 세종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지만 성산문은 끝까지 세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세종의 손자가 세종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서로를 죽인 것입니다. 세종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것들이 세종이 눈을 감은 지 7년 만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거운 질문이 남습니다. 세종은 알았을까요? 수양대군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기록을 보면 세종은 수양대군의 강한 기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계하거나 제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몰랐던 것일까요? 알면서도 외면한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버지이기 이전에 왕이었던 사람.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였던 사람. 세종은 그 경계에서 끝내 답을 내리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세종을 성군이라 부릅니다. 그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치국이는 과학의 씨앗이 되었고 사군 육지는 우리 땅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왕이었고 아내의 눈물을 외면한 남편이었고 손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종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완벽한 성군.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인간. 어쩌면 그것이 세종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세종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었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책을 읽던 왕. 아내의 눈물을 외면해야 했던 남편.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시아버지. 손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할아버지. 그리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17만 명의 백성에게 의견을 물은 왕.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세종은 정말 완벽한 성군이었을까요? 잠깐 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왕이란 무엇일까요? 업적이 많으면 완벽한 왕일까요? 백성을 사랑하면 완벽한 왕일까요? 가족을 지키지 못해도 완벽한 왕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종이 위대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눈이 멀어가면서도 글자를 만들었고 몸이 무너지면서도 백성을 생각했고 가족의 아픔을 안으로 사기면서도 나라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자식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직장인이 완벽한 배우자가 완벽한 내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종을 떠올려 보십시오. 600년 전 조선의 왕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위대했습니다. 엔딩 질문 댓글 유도. 오늘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완벽한 성분인가요? 아니면 불완전한 인간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답이든 틀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보는 사람의 눈만큼 깊어지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조선의 가장 슬픈 왕들 착했기 때문에 무너진 문종과 단종의 진짜 이야기. 문종과 단종 왜 왕권은 흔들렸나? 착한 왕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조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문종, 세종의 아들. 아버지보다 더 완벽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 재위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입니다. 그 아이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는 숙부들이 있었고 칼을 든 신하들이 있었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궁궐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일찍 죽은 왕 문종, 너무 일찍 쫓겨난 왕 단종. 이 두 사람이 왜 왕권을 지키지 못했는지, 착하고 현명했는데도 왜 무너졌는지, 그 안에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조선의 진짜 역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문종은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착한 왕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이 되기 전부터 문종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아플 때마다 문종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자로 있던 시간만 무려 29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세자 자리를 지킨 사람. 그게 문종입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했습니다.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신하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세종보다 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종은 직접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화차. 오늘날로 치면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문종이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직접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학자인 줄 알았더니 무기 개발자였습니다. 문종의 하루는 세종과 비슷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런데 문종에게는 세종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종은 자주 아팠습니다. 기록을 보면 즉위 후 2년 동안 문종이 건강하다는 기록보다 아프다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제발 쉬십시오. 문종은 대답했습니다. 쉴 수가 없다. 왜 쉴 수 없었을까요? 문종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그 아이.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면 어린 아들 혼자 이 무서운 궁궐에 남겨진다는 것을. 그래서 문종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프면서도 일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나라의 기틀을 잡아 놓으려고. 하루라도 더 아들의 길을 닦아 놓으려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종에게도 아주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전복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문종은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만든 음악 제도를 직접 다듬고 완성시켰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음악을 들으며 잠시 숨을 돌리는 왕. 그 모습이 어쩐지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바쁜 하루 끝에 음악 한 곡 듣는 것처럼. 한편 단종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단종은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하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려운 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을까요? 솔직히 모릅니다. 12살 아이가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옆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였습니다. 문종이 살아있던 마지막 밤들. 그는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아들은 괜찮을 것인가? 내가 없어도 저 아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저 아이 곁에 서줄 것인가? 그 걱정을 안고 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이른 작별이었습니다. 문종이 눈을 감은 순간 궁궐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그 균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2살 단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신하들은 허리를 굽혔고 궁궐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이 어리면 누가 나라를 다스릴까요? 조선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대신들이 다스립니다. 문종이 죽기 전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하오. 김종서. 조선 최고의 무신. 북쪽 여진족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그 사람. 그가 어린 단종의 곁에 섰습니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종서가 너무 강했습니다. 김종서는 단종을 보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의 거의 모든 결정을 혼자 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게 왕인가 김종서인가? 이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의 귀에.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다. 수양대군. 단종의 작은아버지. 세종의 둘째 아들. 그는 조용히 사람을 모았습니다. 한명회, 권람. 이 두 사람이 수양대군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전략가였습니다. 권람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자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단종은 왕이었지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는 없었고 할아버지 세종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은 알았을까요? 자신이 서서히 포위되고 있다는 것을. 12살 아이가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단종에게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단종과 비슷한 나이. 함께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온 두 사람. 기록 속 정순왕후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어쩐지 더 슬픕니다. 어린 왕과 어린 왕비. 둘 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떠난 뒤 궁궐 안의 균열은 매일 조금씩 커졌습니다. 신하들은 편을 나눴습니다. 김종서 편이냐, 수양대군 편이냐. 단종은 그 사이 어딘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왕인데 왕이 아닌 사람. 그게 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균열이 터지는 날이 왔습니다. 1453년 10월의 어느 밤. 수양대군이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그 밤 이후 조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453년 그 밤 칼을 든 왕의 형제. 균열은 완성되었습니다. 신하들은 편을 나눴고 단종은 고립되었고 수양대군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453년 10월 10일 개유년에 그 밤이 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밤 중 하나. 개유정난. 밤이 깊었습니다. 한양의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수양대군이 말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김종서의 집.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종서가 나왔습니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밤중에 왕족이 직접 찾아올 줄은. 수양대군이 건넸습니다. 서찰 하나. 김종서가 서찰을 펼쳐 읽는 순간 수양대군의 수하가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신. 육진을 개척한 그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자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보인. 이조판서 민신. 그 밤 수양대군의 손에 죽거나 잡힌 대신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한양의 권력 지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단종은 그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단종은 12살이었습니다. 아니, 그해 단종은 13살이었습니다. 밤중에 궁궐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 사람들의 외침, 내관들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처단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안전하십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양대군은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했습니다. 신하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단종에게 허리를 굽히면서도 눈은 수양대군을 향했습니다. 왕이 2명인 나라. 아니, 왕이 없는 나라. 그것이 계유정난 이후의 조선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양대군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단순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수양대군은 훗날 세조가 되어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나름의 치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조카의 왕권을 빼앗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종은 알았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걸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종은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착한 왕이 오래 살지 못한 것. 그것이 단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삶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종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수양대군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을 계유정난이 끝났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단종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단종을 따를 것인가? 수양대군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의 문제였습니다. 단종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입니다. 이들은 세종이 키운 집현전 학자들이었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문종의 신임을 받았고 단종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결정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종을 되돌려 놓겠다고. 사육신 중에서도 성산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산문은 세종이 가장 아끼던 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명나라를 13번이나 오가며 의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산문이 칼을 들기로 했습니다. 학자가 혁명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산문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왕은 단종이다. 그 왕을 되돌려 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데 성산문과 함께 지편전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숙주. 성산문의 친구였습니다.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함께 명나라를 다녔고 함께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숙주는 수양대군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겁이 났을까요? 현실을 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름의 다른 생각이 있었을까요? 기록은 이유를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신숙주는 살았고 성산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숙주가 나쁜 사람일까요? 성산문이 무모한 사람일까요?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현실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도 매일 작은 선택을 합니다. 옳은 것을 따를 것인가, 안전한 것을 따를 것인가. 신숙주와 성산문의 이야기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456년 사육신의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수양대군, 아니 이제는 세조가 된 그 사람이 이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을 대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을 팔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성산문은 말했습니다. 나는 세종 전하와 문종 전하의 신하다. 너희 왕은 내 왕이 아니다. 세조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냐?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단 한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산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성산문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처형되는 순간까지 성산문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을 집행하던 관리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사람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신념이 이렇게까지 강할 수 있구나. 성산문이 남긴 것은 목숨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육신이 죽어가는 동안 단종은 어디 있었을까요?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그때 16이었습니다. 16살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육신이 쓰러졌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사육신이 쓰러졌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궁궐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단종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1455년 단종은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스스로 내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빼앗긴 것일까요? 기록은 말합니다. 단종이 자발적으로 양위했다고.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발적인 양위가 아니었다고. 수양대군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주변 신하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15살 아이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옥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왕위를 내놓은 단종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보다 높은 자리.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자리. 단종은 수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복궁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작고 초라한 궁으로. 단종은 그 작은 궁에서 매일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단종이 자주 창밖을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단종에게는 왕비 정순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이 수강궁으로 옮겨진 뒤 정순 왕후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어린 부부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안녕을 빌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5, 16살의 두 아이가 서로에게 쓴 편지. 그 편지에 무슨 말이 담겼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립니다. 그러나 수강궁에서의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7년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영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험한 산과 깊은 강으로 둘러싸인 곳. 단종이 유배된 곳은 청령포라는 곳이었습니다.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인 곳.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찾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매일 한양을 향해 절을 했다고 합니다. 왕비가 있는 곳, 자신이 살던 곳, 아버지 문종이 잠든 곳, 그곳을 향해 매일 절을 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지내는 동안 남긴 시조 한 편이 전해집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시조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부럽다. 나는 여기 갇혀 있는데 저 새는 자유롭게 날아가니. 17살 아이가 쓴 시조입니다. 그 나이에 그런 시조를 썼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탈출을 준비했을까요? 보기를 준비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단종이 조용히 준비한 것은 딱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도 버텼습니다. 매일 한양을 향해 절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게 단종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양에 남겨진 정순 왕후는 남편이 떠난 뒤 매일 동쪽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영월이 있는 방향.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왕비마마 드셔야 합니다. 정순 왕후는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안 드시는데 내가 어찌 먹겠느냐. 16살 왕비의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청령포에서의 단종, 한양에서 기다리는 정순 왕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청령포에 갇힌 단종, 한양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정순 왕후, 그리고 한양의 권력자 세조.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가을, 마침내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세조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또 있다고. 세조는 결정했습니다. 사약, 자신의 조카에게, 17살 아이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사신이 영월로 떠났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어 깊은 강을 건너 청령포로 향했습니다. 단종은 알았을까요?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들고 오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기 전 한양 방향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리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17살이었습니다. 17살. 이 나이에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영월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조의 눈 밖에 날까봐.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 호장은 지방의 낮은 관리입니다.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뒀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죽었으면 누군가는 거둬야 한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세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조카를 죽인 죄가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조 스스로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꿈에 단종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은 사람이 반드시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정순 왕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왕비가 노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순 왕후는 그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평생 제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종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죽는 날까지. 정순 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은 단종이 죽고 나서 무려 6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64년.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조선은 오랫동안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켰습니다. 다시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종의 장릉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월에 단종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 땅에 어몽도가 단종을 묻은 그 자리 근처에 낮은 관리 하나가 밤중에 몰래 거뒀던 시신이 200년 뒤 왕릉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느리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지금도 영월에 가면 장릉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영월 사람들이 단종을 기립니다.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월 사람들은 아직도 단종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추모합니다. 왜일까요? 단종이 위대한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한 자보다 억울한 자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문종과 단종,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착한 왕은 왜 오래 살지 못했을까? 우리는 오늘 두 왕의 삶을 함께 걸었습니다. 문종, 29년을 기다려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왕. 단종, 12살에 왕이 되어 17살에 생을 마감한 왕. 두 사람 모두 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왜 오래 버티지 못할까요? 문종은 너무 착했습니다. 신하들을 믿었습니다. 동생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단종은 너무 어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착함이 약점이 되는 세상. 600년 전 조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수양대군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성산문은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사람이었을까요? 신숙주는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이었을까요? 어몽도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었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각자의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역사를 읽는 이유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바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면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 단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 성산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 어몽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이들은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이들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옳은 자를 기억합니다. 이긴 자가 아니라 진심인 자를 기억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문종과 단종 중 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 성산문과 신숙주 중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셋째, 어몽도처럼 여러분 삶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답이든 틀리지 않습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6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로 불러옵니다. 영월 장릉에는 지금도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600년 전 17살 왕이 잠든 그 땅에 꽃은 해마다 피고 집니다. 왕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산자가 죽은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선물의 일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나쁜 왕인가 강한 왕인가? 계유정난 조카를 몰아낸 왕의 진실. 여러분은 나쁜 사람과 강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조카에게 사약을 내린 사람입니다. 충신들을 처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법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된 사람. 역사는 그를 찬탈자라 부릅니다. 동시에 역사는 그를 개혁가라 부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이렇게 다릅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갑니다. 계유정난. 1453년 10월의 그 밤. 단순히 권력을 빼앗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왜 그 밤을 선택했을까요? 정말 처음부터 왕이 되려 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세조가 된 뒤 그는 정말 나쁜 왕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조선의 진짜 역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은 어떤 사람이었나? 계유정난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양대군을 조카를 몰아낸 나쁜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수양대군이 태어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훨씬 전 그냥 왕자였던 시절로.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1417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종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형 문종은 완벽한 후계자, 수양대군은 아무리 뛰어나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무리 잘해도 두 번째. 그 자리가 수양대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두 번째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수양대군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강한 체격이었습니다.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말을 잘 탔습니다. 활을 잘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불경을 직접 번역했습니다. 역사서를 편찬했습니다. 무예와 학문을 동시에 갖춘 사람. 조선 왕실에서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세종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양이 걱정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수양대군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답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수양대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한명회. 한명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떨어진 사람, 변변한 관직도 없던 사람,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양대군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난 날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감께서 큰일을 하려 하신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만남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명회를 만난 뒤 수양대군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사냥을 했습니다.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조용히 사람을 모았습니다.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문종이 병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조카 단종이 어리다는 것을 알면서, 김종서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수양대군은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능력 있고 야망 있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 수양대군이 나쁜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과 야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수양대군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명회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 안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실 형제들 사이에서, 신하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양대군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명회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 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칼을 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의 전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전쟁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문종, 조용하고 학문적인 왕,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수양대군, 강하고 야망 있는 왕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안평대군, 예술을 사랑하고 문인들과 어울리는 왕자,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왕자를 향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인물입니다. 안평대군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습니다. 글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시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안평대군은 경쟁자였습니다. 아니 위협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자, 문인들을 거느린 왕자, 김종서와도 가까운 왕자.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안평대군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수양대군 앞에 또 다른 벽이 있었습니다. 김종서. 김종서는 단종을 보필하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알았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가깝다는 것을.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손을 잡으면 수양대군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명회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치는 자가 이깁니다. 이 한마디가 계유정난의 씨앗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모으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궁궐 안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신하가 어느 편인지 알았습니다.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종서의 집 경비가 허술한 날이 있다고. 안평대군이 방심하고 있다고. 단종 주변에 신하들이 분열되어 있다고. 수양대군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단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궁궐에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종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처리했습니다. 단종에게 보고는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13살 왕은 자신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453년 가을,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이다. 한명회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10월 10일, 수양대군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갑옷을 준비했습니다.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잤습니다. 단종도 잠을 잤습니다. 김종서도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밤이 마지막 평화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수양대군이 움직인 이유가 순수하게 권력욕 때문만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수양대군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고. 김종서의 권력이 너무 컸습니다. 왕권이 신권에 눌려 있었습니다. 어린 왕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한 것이었을까요? 그 경계가 참으로 아슬아슬합니다. 균열은 완성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한명회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밤으로 들어갑니다. 1453년 10월 10일, 개유정난이 시작되는 그 밤,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한명회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10월 10일, 그날이 왔습니다. 한양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집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가 지자마자 수양대군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둘 조용히 갑옷을 입었습니다.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말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한명회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랐습니다. 횃불 하나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김종서의 집. 수양대군이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밤중에 왕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종서는 나왔습니다. 수상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왕자가 설마. 수양대군이 웃으며 서찰을 건넸습니다. 읽어보시오. 김종서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수하가 철퇴를 들었습니다. 내리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신, 육진을 개척한 그 사람, 어린 단종을 지키던 그 사람이 자신의 집 앞 땅에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돌렸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진 뒤 수양대군은 곧장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단종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전하, 역적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대군과 손잡고 역모를 꾸몄습니다. 신이 이를 처단했습니다. 단종은 13살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작은 아버지. 역모라는 말. 피 묻은 갑옷.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수양대군에게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양대군의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황보인이 잡혔습니다.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수양대군의 동생, 예술을 사랑하던 그 사람,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사약을 받았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동생에게. 수양대군은 그 결정을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한양이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단종은 그 새벽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 자신을 보필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역적이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단종은 아직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13살 아이가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개유정난. 단순히 권력 싸움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찬탈이라고. 어린 조카의 왕권을 빼앗은 것이라고. 다른 쪽에서는 말합니다. 당시 조선은 왕권이 너무 약했다고. 신하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다고. 수양대군이 그 균형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두 주장 모두 일부 맞습니다. 두 주장 모두 일부 틀렸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칠해지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았을까요? 세조가 된 뒤 수양대군은 실제로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나라의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카를 죽였습니다. 충신들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계유정난이 끝났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살아남은 신하들 앞에 가장 무거운 질문이 놓였습니다. 수양대군을 따를 것인가? 단종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을 계유정난이 끝났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고 안평대군이 죽었고 단종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 조선의 7번째 왕. 그런데 왕이 된 수양대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왕권 강화였습니다. 세조는 의정부의 권한을 줄였습니다.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좌지우지하던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종서처럼 신하가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세조는 자신이 했던 일을 다시는 누구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조가 남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법전입니다. 세조는 재위 기간 동안 경국대전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완성은 성종 때 이루어졌지만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은 세조입니다. 경국대전은 단순한 법전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정한 나라의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조카를 죽인 그 사람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세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꿈에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성산문, 그리고 단종. 기록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행동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깊이 빠졌습니다. 절을 많이 지었습니다. 직접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속죄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신앙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세조 스스로도 그 답을 몰랐을지 모릅니다. 세조는 말년에 심한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가려움이 극심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에 갔을 때 계곡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 동자가 나타나 등을 밀어줬습니다. 그 뒤 피부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가 동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 임금의 등을 밀었다고 말하지 마라. 동자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사실인지 전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세조라는 사람을 향한 백성들의 복잡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세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능력은 있습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온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결과만 볼 것인가? 과정도 볼 것인가? 세조가 바로 그 질문의 정답지입니다. 조선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권을 바로 세웠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동시에 조카를 죽였습니다. 충신들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기억해야 할까요? 세조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왕후 윤씨, 세조의 아내입니다. 정의왕후는 계유정난 전날 밤 수양대군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면서 손수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정의왕후는 훗날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을 한 왕비가 됩니다.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을 입혀준 손이 평생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세조는 나쁜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조는 나쁜 왕도 좋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인간, 능력이 있는 인간, 두려움이 있는 인간, 죄책감이 있는 인간. 그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좋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치적 뒤에서 세조는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어떻게든 정리하려 했습니다. 세조의 조용한 준비를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세조는 혼자였습니다. 화려한 왕자 위에서 세조는 무언가를 지우려 했습니다. 아니,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우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봅니다. 세조가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역모를 막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이는 역적이어야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반란을 꾀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세조의 행동이 정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웠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어딘가에 반드시 남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재위 기간 동안 절을 많이 지었습니다. 원각사, 상원사, 낙산사.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조는 절을 지었습니다. 불경을 직접 번역했습니다. 강경도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불교 경전을 정리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유교의 나라에서 어찌 이러십니까? 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불교는 세조에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어떻게든 씻어내고 싶은 마음이 절을 짓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죽인 사람들의 혼을 달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조가 왕이 된 뒤에도 단종을 되돌려 놓으려는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 1457년 또 다른 복위 시도. 세조는 매번 잔인하게 처단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한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세조의 잔인함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세조는 결국 단종을 영월로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아무도 찾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세조는 왜 단종을 처음부터 죽이지 않았을까요? 왕위를 빼앗은 뒤 바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배를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조카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이면 더 큰 반발이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세 가지 모두 세조 안에 있었을 겁니다. 세조는 아들에게 유독 집착했습니다. 세자 2장. 세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세조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칼로 권력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통성 있는 왕으로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자 2장은 세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강하고 냉혹한 사람이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세조는 제위 13년 14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세조는 조용히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신미대사를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세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죽는 날까지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빼앗은 자리였지만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치렀는지 세조만이 알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무게의 시작일 때가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세조는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무게를 평생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세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찬탈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은 뒤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 세조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절을 짓고 법을 만들고 후계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눈을 감은 뒤 역사는 세조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리고 단종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진실이 세조는 준비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절을 짓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468년 세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2세. 그 순간부터 역사가 세조를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 스스로가 아닌 시간이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가 죽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숙종 임금 때의 일입니다. 숙종은 결정했습니다.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겠다고. 세조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것이 200년 뒤 다시 살아났습니다. 단종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묘호를 받았습니다. 단종. 그리고 영월의 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릉. 세조가 강원도 산골에 묻어버린 아이가 200년 뒤 왕릉에 모셔졌습니다. 역사는 느리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단종이 복이 되면서 사육신도 다시 평가받았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세조는 이들을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능지처참했습니다. 가족들도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나 이들은 충신이 되었습니다. 절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조가 역적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묘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신숙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숙주는 살았습니다. 세조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신숙주를 배신자로 기억합니다. 숙주나물. 쉽게 상하는 나물에 신숙주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절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신숙주가 남긴 업적보다 그가 한 선택 하나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신숙주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렇다면 세조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역사학자들은 세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 정기 왕권 강화의 완성자, 경국 대전의 기초를 놓은 왕,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든 왕, 동시에 조카를 죽인 왕, 충신들을 처형한 왕, 정통성 없이 왕위에 오른 왕.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합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우지 못합니다. 세조의 묘호는 세조입니다. 조. 나라를 세우거나 크게 일으킨 왕에게 붙이는 묘호입니다. 그런데 세조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조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치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언제나 이렇게 복잡합니다. 계유정난은 조선 역사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신하가 왕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둘째, 충절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성산문과 사육신의 이야기는 조선 선비들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셋째, 권력의 무상함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자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어떤 권력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한다는 것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립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뒀던 어몽도, 죽을 각오로 옳은 일을 했던 그 사람. 어몽도는 그 일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관직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나 단종이 복이 될 때 어몽도도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옳은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을 기억합니다. 반드시 결국 계유정난, 수양대군, 단종, 성산문, 신숙주, 어몽도,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로 모였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판명회라는 전략가를 만났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밤을 통과했습니다. 성산문의 죽음 앞에 섰습니다. 신숙주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어몽도의 용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수양대군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야 합니다. 충신들을 죽여야 합니다. 동생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말할 것입니다. 절대 못한다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갈 것인가? 양보하고 물러설 것인가? 수양대군의 선택은 그 작은 선택들이 극단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산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종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세조의 왕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가족도 위험해집니다. 성산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성산문의 선택이 옳다고 말하면서 그 선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역사를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신숙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살고 싶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나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일까요? 살기 위해 선택한 것. 나쁜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택한 것.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매일 그런 선택을 합니다.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고 강한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그때 우리는 신숙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몽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걷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몽도는 나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누군가는 걷어야 한다. 여러분이라면 나설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화려한 선택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을 선택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 수양대군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성산문은 원하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숙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600년간 배신자로 기억됩니다. 어몽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6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옳은 자가 기억됩니다. 가진 자가 오래 갈 것 같지만 결국 진심인 자가 남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600년에 걸쳐 전해주는 가장 오래된 진실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다는 것을, 옳은 사람이 항상 이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항상 인정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럴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계유정난의 그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단종의 시신을 거뒀던 어몽도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왕을 버리지 않았던 성산문을,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궁궐에서 혼자 한양을 향해 절을 하던 17살 단종을. 이들은 졌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졌지만 마음은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양대군, 성산문, 신숙주, 어몽도, 이 네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선택이 가장 이해가 됩니까? 정답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답도 틀리지 않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6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서울 어딘가에 지금도 사육신 묘가 있습니다. 영월 어딘가에 지금도 장릉이 있습니다. 상원사 어딘가에 지금도 세조가 세운 절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세조는 말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했다고. 성산문은 말합니다. 나는 왕을 위해 죽었다고. 단종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어몽도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어쩌면 네 사람 모두 맞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종, 문종과 단종, 계유정난 세 편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깊고 더 진한 조선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